씨라는 국립극단의 인문학 강좌는 공연이 없는 월요일 오후에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을 모시고 다양한 인문학적 맥락을 통해서 연극을 사유해보는 시간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연극과 공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에는 조광재 선생님의 몸 철학으로 본 연극 구성의 기초라는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광재 선생님은 제가 잠깐 소개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대안학교 철학아카데미를 설립하시고 대표 및 공동대표를 지내시고 현재는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강의와 저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강의 관련 저서로는 의식의 85가지 얼굴, 몸의 세계, 세계의 몸, 지각의 형상학에 대한 강의, 존재의 충만, 간극의 현존, 존재와 무에 대한 강의, 인간을 넘어선 영화 예술, 미술 속 발기하는 사물들 등과 같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럼 조광재 선생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 강의가 과연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에 값할 만큼 될지 대단히 좀 흥분되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극 전문가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연극을 평소에 거의 안 보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이걸 기획을 해서 연극을 좀 많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해야 돼요. 불렀으니까 또 부르면 응했으니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연기에 그렇다고 제가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 가면 한때 영화배우라고 전직 영화배우라고 제가 출연했던 영화는 강원도의 힘입니다. 1998년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강원도의 힘에 조역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영화 시작할 때 나옵니다. 끝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그게 또 기화가 돼가지고 김곡, 김선, 일란성 상동인 감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좀 출연해달라 해가지고 자본당 선언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건 영화니까 연극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영화니까 뭐 조금은 관계되겠지만 그다지 뭐 직접 관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짓을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던가 참새를 태운 잠수함이라고 조그마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종의 철학 이벤트 같은 걸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서 약 한 1시간 20분 동안 혼자서 일종의 극시 드라마 같은 걸 혼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청중은 한 30명. 하는 일 철학인데 철학만 하고 살라니까 인생이 좀 지겹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실력 없다고 대학에서 교수로 데려가지도 않고 한 2번 내봤는데 박사학위 받고 뭐 당신은 교수 자격이겠다 해서 그냥 그 뒤로 안 냈습니다. 안 내고 그냥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교수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철학 아카데미입니다. 철학 아카데미가 지금 13년 넘었는데요. 여전히 아마하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처럼 무료로 강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돈 받는 철학 아카데미가 여러모로 힘듭니다. 나중에 혹시 또 이번 주부터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잘해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여러분들이 오실 건데, 그때 되면 철학 아카데미 후원 좀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판부터 그렇게 부탁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조금 복잡하죠. 자성과 대타성의 비화전적인 교잡이라고 좀 조잡하게 썼습니다. 자성과 대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철학 공부를 약 한 40년 했습니다. 40년쯤 하고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개념이 자성과 대타성인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멜로퐁티의 몸철학을 끌어들이면서 연극, 글쎄 연극은 잘 몰라서 연극에 관한 이야기는 좀 하기 힘든데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철학이라 그러면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영역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몸철학이라고 해서 몸으로 철학하는 건 아닙니다. 몸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몸철학을 하는 철학자는 정신으로 철학을 합니다. 다만 그 정신을 가지고 몸이 워낙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토대고 어쩌면 최종적인 종결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몸철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여기에 와 있다고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만 여기에 와 있으면 저로서는 도저히 강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눈빛 왠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특히 주변이 조금 여기서 보면 어둑합니다. 어둑한데 그 어둑하면서 싹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싹 느껴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대단히 지금 제가 앞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시선, 눈빛, 표정 등등을 끌어모아가지고 멋지게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멋지게 표현하는 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몸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시작이다 끝이다 이건데요. 일단 이제 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잘 좀 배담을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이 몸에 관한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가 이른바 디오니소스적 도취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을 말하자면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바탕에는 몸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정신이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도취되는 것이다. 몸이 도취되면 저절로 정신은 도취된다 이렇게 보겠는데 아무튼 니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유명합니다. 영혼이 몸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몸은 큰 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서의 논리적인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성,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성은 작은 이성이고 실제 큰 이성은 몸이다. 말하자면 큰 이성인 몸이 작은 이성인 정신을 부린다. 또는 뭐 이렇게 사유를 부린다. 이렇게. 이러한 이제 그 몸철학적인 기초가 니체에게 잡혔는데, 그러나 불행히도 니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고 경구와 같은 비슷한 시적인 이야기를 거의 뭐 어느 책을 보더라도 어느 책을 보더라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니체가 쓴 책은 어느 곳이나 펼치더라도 읽어보면 그럴듯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혹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니체가 이른바 몸을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통찰했다 이렇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말하자면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걸출한 몸철학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리스 멜로퐁티입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멜로퐁티를 가지고 학위를 받은 첫 번째 인물로 꼽히고 있고 한때는 몸 전도사처럼 해가지고 몸 팔아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한때 제가 깜짝 놀란 가게 간판 중에 하나가 바디샵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같이 몸으로 먹고 사는 인간은 바디샵 하니까 경쟁자가 나더라고요. 진짜 몸 파는 데인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몸 파는 데라 그러면 그럴듯한 말로 유곽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장려촌 그러기도 하고 그죠? 거기서 그야말로 몸 파는 데인데 저는 이제 입으로 몸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바디샵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른바 코스메틱 비슷해가지고 미용 이런 관련된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바디샵 몸하고 직결되죠. 그러면서 성형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몸에 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몸 가지고 몸철학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다지 어렵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로퐁티가 이제 이 몸철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만 멜로퐁티는 1908년생인데 1908년생인데 이 양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938년에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여러분 다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건 없다고 할게요. 38년에 쓴 게 행동의 구조입니다. 행동의 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철학사에 있어가지고 행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특별히 철학적인 주제로 삼아가지고 분석한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이 근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 제목이 상당히 그럴듯한 건데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행동의 연속이죠. 아닙니까?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그 행동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다 들어있죠. 사유, 무슨 논리, 감정, 또 뭡니까? 또 의도, 의지, 혹은 판단력, 분별력, 온갖 것들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동을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작동을 합니다. 다만 그 작동하는 내용을 우리가 뭐죠? 반성해서 의식적으로 잘 모를 뿐이죠. 잘 모르는 뿐이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뜨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행동인데 제가 강의하는 데에 도대체 동원되는 역량들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들이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폭과 깊이로 막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내용을 전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라는 말을 구조를 갖다가 더군다나 구조를 분석하겠다 이럴 때는 삶 자체를 갖다가 가장 근본적인 데서부터 완전 분석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행동의 구조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4번, 오늘 말고도 4번 남아있으니까 종종 들먹이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행동이란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연극하고 좀 관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죠? 시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시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시학은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말하자면 그리스 아테네의 문화의 뭐 종합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라고도 거의 할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그리스 비극을 분석한 것이죠. 분석하고 그리스 비극을 그 비극을 어떻게 하면 좋은 비극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비극이라 그러면은 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해가지고서 3대 뭐 비극시, 그죠? 또는 뭐 아리스토파네스 뭐 해가지고서 이제 희극, 뭐이 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 비극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그걸 분석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극은 행동에 대한 모방이다 이런 말을 했죠. 행동에 대한 모방. 그것도 행동이 뭐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행동도 온갖 행동이 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화장실 가는 것도 행동이고 뭐 밥 먹는 것도 당연히 행동이고 비극이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모방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좀 예리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조금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뭐랍니까? 극적인 행동이다. 드라마틱한 말하자면 행동. 이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모방하는 것 아니겠느냐, 미메시스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극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드라마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 이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자다가 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용어인 것 같은데요. 드라마틱하다, 그런 극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죠? 드라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바로 행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드라마라는 말이 원래 뜻 자체가.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행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어 반복이 되는 거죠. 행동인 행동, 행동적인 행동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뭔가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화시키고 딱 보면은 우리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들의 행동하고는 달리 드라마틱하다. 그야말로 극적인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뭐가 있다. 그 극적인 뭐가 있다는 데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른 어떤 뭔가가 플러스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저뿐만 아니고 철학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반 다른 동물들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사실 속에서 사실을 갖다가 거쳐가면서 그냥 사실에서 사실로 넘어갈 뿐입니다. 사실에서 사실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동물은 그리를 갖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그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조금 쉽게 말하면 반성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에 대해서 그리를 갖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를 가지면서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건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하면서 제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를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게 강의를 듣는 게 행동인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항상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뭐죠? 그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를 두고 있다. 대상과의 그리를 두고 있다. 이런 거죠. 또는 조금 달리 말하면 상황과 그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근데 그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단순히 바깥 세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대상 세계에 대해서만 그리를 두는 것이 아니죠. 뭐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걸 일컬어서 반성이라고 하죠. 내가 왜 여기 와서 앉아있지? 저 인간 왜 저렇게 괜히 폼 잡고 뜯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저런 걸 왜 듣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반성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공통된 이야기를 하자면 방금 이야기대로 나와 나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그때 그 거리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거리를 채우는 것이 의미가 그 거리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동물들의 행동은 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에 그냥 좀 잔인하게 말하면 사실 속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인간의 행동은 내가 특별히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그런 말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안 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상황과 혹은 주어진 환경, 주어진 대상 혹은 넓게 말하면 주어진 세계 혹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것들과 거리를 아마 두고 있고 그 거리를 통해서 의미를 형성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이 드라마틱하다 할 때는 거기에 뭔가 의미가 부과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틱하다라고 하는 부분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가 확대되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의미의 입체적인 거대한 망 그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문화 속에 태어나가지고서 문화 속에서 죽어갑니다만 그 문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예술적 말하자면 형식이 연극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에 종사한다는 것은 가장 오래된 인류의 어떤 말하자면 때로는 의례라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의식이라고도 하고 세레모니 이런 것들이 축제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 그걸 그대로 이어갖고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앙토네 아르토가 연극을 아예 제물을 바치는 제사로 바꿔버리려고 해가지고 완전 돌아버리게 했죠. 잘 모르는데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잔혹극 기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멜로동티가 행동을 구조했을 때에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 삶에서 키포인트를 잡았다. 그런데 이제 불의에서 멜로동티가 프랑스 사람인데 불의에서 행동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불어 발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꽁포토만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재미가 있는 게요. 뽀르뜨크는 것은 뭐냐면 뽀떼 불어로 뽀르떼이라면 가져온다, 운반한다 이런 뜻입니다. 꽁 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가져온다. 뭔가를 함께 가져오는 것이어야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가져오는 것.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데에 따르면 의미를 함께 가져와야만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른바 무의미한 행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의미한 행동은 있을 수 없다. 흔히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또는 멜랑콜리한 이상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면 뭡니까?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든지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점점 행동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울증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를 함께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뭘 가져올 것이냐? 의미를 가져온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틱한 이른바 비극을 통해서 뭘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공포와 영민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객들에게 공포와 영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말하자면 앞에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그 연기가 하나의 행동일 텐데 그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극적인 행동인데, 그때 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와 연민을 같이 가져와 가지고서 움직이는 행동이고, 그것이 관객에게 전달되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주인공에 대한 공포와 연민, 그 다음에 주인공이 했던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연민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그럼 왜 하필이면 공포와 연민이냐? 이게 그리스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 인간들은 인간의 운명을 신과 달리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간의 운명으로 봤습니다. 신은 태어나긴 하지만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의 기본적인 정의죠.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운명적인 한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온갖 인간에게서의 비극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건 뭔가 하니까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신들에게서 떨어지는 신탁, 예컨대 그 내용을 전혀 예컨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리스 비극의 대표적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대왕,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운명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운명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비극적인 어떤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 말하자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은 죽음을 벗어나 있는 신들의 어떤 하나의 소나기 속에서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비극의 내용에 당연히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 비극이 벌어질 때의 엄청난 공포, 그 공포의 원인은 죽음이죠. 죽음이야말로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주 복잡하게 걸려드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사슬이랄까요. 걸려들 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해서 행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오늘날에는 워낙에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많은 매체들도 있고 온갖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청량제에 의해 가지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아도 될 정도입니다만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건 물론인데 도대체 그네들이 뭐하고 살았을까? 한 2500년 전쯤에 말이죠. 그네들이 연극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참 뚱뚱하게 나오는데, 자본주의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의 영역 속으로, 마치 동물처럼 생존 이런 걸 중심으로 사실의 영역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리를 갖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거리를 갖기가 쉽지 않고, 거리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극이 별 인기가 많이 요즘 많습니까? 영화에 비하면 영 돈이 안 되잖아요. 돈 되고 안 되고는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보면 사실의 차원에 묶여 있느냐 안 묶여 있느냐, 사실의 차원에 묶여 들어가야만 뭡니까? 상품화가 이 사실의 차원이거든요. 따지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마치 중력 법칙에 의해서 물건이 떨어지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뭡니까?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게 이제 이윤 상품화의 논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거리를 가질 수가 없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느낌이 들고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처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여전히 걸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듯이 말을 하자면 연극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자, 아무튼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요, 멜로퐁티가 행동의 구조를 쓰고 난 뒤에 1945년에 행동의 구조 38년에 썼습니다만 발간은 42년에 됐습니다.
그랬는데 45년에 다시 유명한 책, 그야말로 멜로퐁티 유명하게 만든 지각의 현상학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각의 현상학이 있고 그 다음에 1958년도쯤에 똘똘이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멜로퐁티가 불행히도 1961년에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서 밤에 책상에서 엎드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으로 돼 나오지 못했는데 1961년에 사망을 했는데 64년에 그 유고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발간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니까 여러분들 이 페이지 보시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식교차라고 번역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끼아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제는 끼아전인데 이 끼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각의 현상에 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인 교직교차 부분인데 그 중에 끼아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중에 더욱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하점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이게 뭐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도 아니고요. 한데 좀 어려워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책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프로에서는 어라고 붙이고 기하점. 이 기하점을 찾아보면은 보통 교차배어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차배어법.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데서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한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가 이제 이 기하점 해놨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인터넷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교 설법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차배어법이라는 쓴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다운표 써놨습니다만 교차배어법은 만상이 마음 아닌 것 없지만 마음이 없는 것이 도이다 처럼 있음과 없음을 교차시켜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도록 깔끔해야 한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이 기하점이라고 하는 거가 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에 제일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우리 두 눈입니다. 눈. 그래서 기하점이 뭐냐니까 교차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얘는 3페이지에 거기에 제가 주에다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뭔가 하니까 망막이 시신경이 등등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머리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래서 눈이 앞에 두 개가 나와 있죠. 근데 왼쪽 눈을 보시면은 왼쪽 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망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신경을 타고 내려올 때에 요렇게 내려오죠. 요렇게 내려오는데 요놈이 가다가 오른쪽을 가고요. 오른쪽 눈에 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왼쪽 것이 이쪽으로 오죠. 오른쪽 눈의 왼쪽이 여기 이렇게 포가 있을 텐데 왼쪽의 신경이 이쪽으로 오고 왼쪽 눈의 오른쪽 신경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오른쪽 눈의 오른쪽하고 여기가 연결되고 왼쪽 눈의 왼쪽과 오른쪽 눈의 왼쪽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 두 놈과 다시 요 두 놈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상 두 개 아니고 하나죠. 그래서 지금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상이 만들어진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대목 요쪽과 요쪽 끼아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 개념에서 끼아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끼아점은 생리학적인 어떤 이 시지각에 대한 구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멜로퐁티에서 이 끼아점이라는 말은 멜로퐁티 전기 사상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후기 철학에서 중요합니다. 멜로퐁티의 후기 철학을 살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 몸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살을 이야기합니다. 요 살은 뼈와 살이 타는 밤 그때 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 있잖아요. 그건데 살 존재는 할 때에 이제 기아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경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한 인물을 하나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화가 세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멜로폰티의 살 존재로 찾는 후기 사상은 거의 이 세잔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멜로폰티가 1945년에 세잔의 회의라고 하는 의심, 세잔의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주 세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멜로폰티가 전하고 있는 이 세잔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닌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잔이 원래 좀 말을 좀 잘 못하고요. 세잔이 엑스프로방스크는 자기 고향에 살고 있다가 세잔의 아주 친한 친구가 에밀 졸라인데 고향 친구입니다. 이 에밀 졸라가 일찍이 파리에 올라가가지고서 소설장 쓰고 해갖고 좀 이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밀 졸라가 야 세잔 여기 빨리 파리에 와서 너도 공부 좀 하고 여기에 멋진 화가들도 많고 하니까 올라오느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하자면 파리에는 인상파 화가들이 서서히 발돋움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 아버지가 보내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세잔이 파리로 갔습니다만 파리에 가지고 얼마 있지 못하고 뭐 출품했는데 뭐 낙선되기도 하고 뭐 이래 하면서 그냥 실망을 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될 적에 이제 와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그림 공부할 거라고 일단의 모임 속에 들어갔더니 말이죠. 자꾸 선생님이 그림 그리오라 그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된단 말이죠. 이른바 영어식으로 말하면 셀프 크리틱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때만 되면 괴로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기 고향에서 탁 바라다 보이는 그 유명한 생빅두아르 산 그런 거 있죠. 생빅두아르 산 그 산을 그린 작품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산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 세잔이 묘한 말을 남긴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풍경이 내 속에서 자기를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풍경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풍경이 오히려 내가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풍경점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이랍니다. 흔히 우리가 동양에서 무라일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물과 내가 하나로 똑같다. 무라일려 그럽니다만 이 세잔이 바로 그러한 경지에 예사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 내가 풍경을 보고 있고 나는 그래서 주체입니다. 풍경은 대상이고 그런데 어느덧 뭐죠? 풍경이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해 버리고 나를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도구로 삼아버리고 그러니까 풍경이 오히려 뭐죠? 주체가 되어버리고 내가 수단으로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주체와 대상 간의 이러한 환위라는 데를 보기고 환위 분명히 대상이었는데 대상이 주체가 되고 분명히 내가 주체였는데 주체인 내가 대상이 되는 이런 어떤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이끌어서 기하전이라고 주체와 대상 간의 교차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기하점이라는 말은 예사롭지 않은 말인 건 분명하고 이 기하점의 경지에 좀 들어가줘야 예술이라고 하는 명령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물론 약간
과장된 이야기고, 안 그러면은 뭐 세잔이 정신분열증 환자라 그러던데, 정신분열증 환자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착각,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술을 안 해도 됩니다. 늘 논리적이고 개념적이고 합리적인 지성주의에 빠져있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수학이나 과학이나 공대 가서 엔지니어링 사고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예술 쪽에 오셔가지고 자꾸 지성 들먹여서 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세잔이 정신분열증이 걸렸다. 멜로봉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잔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그거 정신분열증이 걸리니까 그런 그림 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하곤 하는데 전혀 반대다는 거예요. 세잔이 정신분열증 걸린 것은 그 회화세계 때문에 그 회화세계의 강렬함과 어떤 밀도 강도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미쳐버린 세계, 그 회화의 세계, 그걸 맛보고 나니까 정신분열이 걸린다. 정신분열의 결과가 그의 작품이 아니라 그의 회화의 세계의 결과가 그에게 정신분열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거죠. 풍경이 내 속에서 자기를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풍경이 한테 볼모가 잡힌 건 아니죠. 이미 뭐죠? 제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빠져들어야 되는데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세잔에게서는 원래 자기 주체의 흔적이 충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뭐죠? 남아있는 상태인데도가 아니라 남아있는 상태에서 풍경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연극을 잘 몰라가지고 연극에 대해서 좀 알려고 책을 조금 봤습니다. 조금 많이는 못 보고, 여러분들 제가 각주에 달아놨는데 홍재범 선생님이 쓰신 그 러시아 그 인물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 스타니슬랍스키 시스템과 한국 긍예술 접점 그런 책을 좀 읽었습니다. 홍재범 선생님은 제가 철학 아카데미 강의할 적에 그분이 수강생으로 오셔가지고 몸체학 강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홍 선생님이 책 나왔다고 책을 한 번 예전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안 읽고 놔뒀는데 이번에 강의 때문에 읽었습니다. 읽고 보니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야기인데서 이런 거죠. 극중인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극중인물. 배우가 극중인물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 역을 갖다 완전히 소화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뭐겠습니까? 극중인물이 내 속에서 자기를 생각한다. 나는 극중인물의 의식이다. 말됩니까? 안 됩니까? 딱 들어맞죠? 근데 극중인물 자체에 완전히 미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연기가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극 전체의 구도를 알아야 될 것이고, 작가면 작가 또는 연출가의 말하자면 연출 의도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전반적인 어떤 구도를 갖다가 나름대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극중인물에 빠져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이 주체, 말하자면 극중인물의 주체이기도 하고 이 연극 전체의 구도를 갖다가 파악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 이 동시적인 주체, 이걸 갖다가 배우가 잘 유지해내볼 수 있고 양쪽 주체를 다 깊이 있게 가져가야만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껏 빠져 있으면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그죠? 벗어나 있으면서 뭐죠? 또 한껏 빠져들 수 있는 동시에
이런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연극하고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살아온 나의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쭉 살아오면서 배우가 되기까지 일상적인 삶, 배우가 되고 난 뒤도 또 일상적인 삶을 살 것이고, 그죠? 살아온 삶에 또 매너리즘, 그 틀이, 몸에 배어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놈이 또 작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끼야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빠져들면서도 벗어나 있고, 벗어나 있으면서 빠져들고, 대상이면서 주체이고, 주체이면서 대상이고 하는 이런 동시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이건 끼야점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끼야점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주 바탕에서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에서부터 생각하고자 할 때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성과 대타성의 끼야점이라 해가지고 자성과 대타성을 우리가 갖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성과 대타성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현존이라는 개념입니다. 불어로 에그시탕스라고 그러는데요. 현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현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강의가 좀 성공적이지 않았냐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정말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유를 좀 잘못하면 제가 혹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요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연극과 영화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영화는 제가 좀 찍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원도 힘에서 주인공 맡은 백종학 씨하고 둘이서 횟집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찍었습니다. 감독님이 6시에 오라 해서 6시에 갔는데 상대방 역을 맡은 이 백종학 이 주인공 역을 맡은 인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8시가 돼도 안 나타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전에 촬영을 했는데 힘들어가지고 사우나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뒤늦게 9시 되는 걸 봤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나는 그 식당에 횟집인데 앉아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한 20분쯤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뭐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뭐 해그리도 있고 한데 술 한잔 해도 되겠죠? 근데 좋지요. 그럼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나는 뭐 조금 먹고 있으면 오겠지 생각했지. 배가 쫙 나와 있으라니까요. 자꾸 먹다 보면 내 주량이 한 2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3병을 마셨어요. 9시 될 때까지 먹다 보면. 근데 저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올 스탠바인데 일단 그 안에 이제 스태프진들이 무슨 조명팀, 녹음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한 30몇 명이 움직임을 하고 있고 식당 바깥에는 영화 찍는다고 구경꾼들이 막 와 있고 제가 그거 앉아가지고 주인공 아직 상대에 안 왔으니까 기분 좋다고 해서 긴장이 좀 많이 되죠. 이런 불빛보다 더 센 게 막 비치니까 이런 조명 밑에서 이거 더 센 조명 밑에서 그 술 먹는 기분 여러분들 뭐 같은 기분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친구 왔어요. 그래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액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근데 문제는 이 홍상수 감독의 시나리오는 있긴 있는데
없는데 그대로 하고 녹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애드립이에요, 이른바. 뭐 제가 그 발탁될 때도 이 애드립 실력을 발휘해서 오디션을 갔다 몇 번인가 한 3번인가 거쳤는데, 아무튼 이 애드립 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게 따라서 바로 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술을 한 3병쯤 먹었으니까 원래 제가 조금 술이 취하고 말이 더 좀 잘 됩니다. 그리고 한 잔 못 먹고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뭐 이게 이 친구가 뭔가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또 그 찍으면서 또 술 마셨어요. 두 병을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벌써 한 4병쯤 먹은 거죠. 그 친구가 또 한 병 먹고. 근데 내가 또 새로 찍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내가 새로 찍을 때 홍 감독한테 나는 한마디도 욕도 못 했어요. 전부 다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야 내가 무슨 받아치고 나가는데 나 여기 막 혼자 하면 6번 찍었어요. 가끔 6번. 오전에 찍은 게 19번 찍었대. 홍상수 감독이 그 비싼 필름 많이 쓰기로 유명합니다. 6번 찍고 더 찍을 건데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때 완전 술이 완전히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6번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극 하다가 관객들 다 와 있는데 하다가 틀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되죠. 연극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안 되면 또 찍으면 되고, 안 되면 뭡니까? 빼버리면 되고, 안 되면 또 편집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죠? 뒤집고 순서 바꾸면 되고, 또 다른 효과가 나고 그러잖아요. 사실 영화의 기가 막힌 위력은 편집이 있는 건데, 영화는 편집이라는 게, 맞아요. 연극은 편집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영화는 사후적이라고 한다면, 연극은 뭐죠? 현행적입니다. 액츄얼한 것이죠. 저는 이 액츄얼을 번역할 때 현행적이라고 번역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장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액츄얼한 거하고 조금 관계 있는 게 벌추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잠정적이라고 번역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연극하고 영화하고 비교를 할 때는 액츄얼, 이 현행성이 있는가 하면 영화는 사후적이다. 네? 사후적이다. 포스트 팩터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이야말로 참 우리 인생에 진실과 딱 들어맞는 형식에 있어 딱 들어맞는.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은 뭐죠? 지금 여기의 연속이죠. 아까 행동 그랬습니다. 행동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그 행동은 뭐죠?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기억을 할 때도 지금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할 때도 뭐죠? 지금 여기에서 예상을 하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지금인데요. 시공간,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시공간이 딱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지금 여기라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에 빨려들기 때문에 지금을 생각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시공간적인 지점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몸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충분히 의미 있게 가능한 겁니다. 정신 철학으로 들어가면 막 어떤 스타일 이랍니다.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서 10년 전에 사랑하던 사람하고 키스하던 장면 생각하면 내가 그거 가 있는 거지 이랍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뭡니까?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철학입니다. 몸 철학에서는 절대 그게 그거는. 네 아무리 과거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지금 자리는 지금 여기 아니냐. 네 몸이 있는 여기가 바로 그걸 떠올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몸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몸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적인 사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에 연속. 조금 더 아까 행동과 결합하고 뭐죠? 지금 여기에 행동의 연속이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절대적인 황존을 갖는다. 한 번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한에서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황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현행성, 강력한 현행성이죠. 그야말로. 이걸 바탕으로 한 예술 장르가 글쎄 굳이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한 세 가지 좀 되겠네요. 공연 예술은 이런 거 뭐죠? 전부 다 지금 여기 현행성을 바탕으로 하죠. 공연 예술, 무용, 그죠? 연극, 뭡니까? 음악회, 음악 연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연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현행성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형식이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 장르가 우리의 삶의 근본 형식하고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안 해서 그러는데 뭐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연극장 안 봐서 미안하다고. 얼마 전에 한번 보러 갔어요. 얼마 전이 아니고 작년 10월달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귀가 좀 어둡습니다. 왼쪽 고막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음량의 볼륨의 한 60% 정도밖에 못 들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음량만 작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귀가 좀 청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분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알 수 없는 방송을 막 들어와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식당에 가면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야기 잘 안 들립니다.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참 안 가게 돼요. 갔더니 돌아버리겠더라 이러면 또 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돌아버릴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만 연극이 좀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인간의 삶이 훨씬 더 솔직해지고 직접적이고 왜냐? 삶의 근본 형식이 되니까 여기에 맞는 예술 형식, 예술 장르가 좀 활성화되고 강력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극이 잘 되고 뭔가 틀림없이 몸체락이 힘을 확 발휘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몸을 바탕으로 해야 지금 여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벗어나버리면 여러분들 연극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찍어가지고 뭐죠? 텔레비전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반복해서. 텔레비전 보여주면 뭐 돼버립니까? 영화 비슷하게 돼버리죠. 고지곡대로 보여주겠습니까? 조금 머쓱한 부분은 좀 빼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인간의 삶이 점점 정기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범람하면서. 그런데 연극은 이미지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연극도 장사가 안 되니까 때때로 이미지를 막 사용을 많이 하죠. 왜? 이미지 자체가 또 현대의 환경이니까 그 환경을 그대로 또 연극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용 보러 가니까 요즘 뭐 예산 그냥 프로젝트 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무용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무용할 때 뭐 퍼포먼스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요. 뭐 프로젝트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 뒤에서 비춰갖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막 움직이는 그림자하고 뭡니까? 맞춰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영상과 더불어서 실제가 막 그래서 말하자면 실제와 가상적인 이미지 간에 완전히 또 끼어짐이 막 일어난다. 그래야만 재미가 있다. 그리고 제법 선진적이다, 아방가르트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는 이런 지금 판일 겁니다. 잘 모르긴 해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령은 맨몸, 그죠? 현행적인 지금 여기 결코 반복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지는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또 틀면 되니까, 그죠? 근데 행동은 아무리 똑같이 한다 해도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 3시에 공연함을 하고 또 저녁 7시에 공연함을 하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똑같이 연기가 되겠어요, 이게? 또 다른 맛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명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인 현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현존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이라고 하는 놈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지금이라고. 첫째 이런 지금이 지목이 안 됩니다. 지목. 지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가만히 있어야 지금 할 건데 지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지나가 버려요. 그 또 지금 하려고 또 지나가 버려요. 이놈은 지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고. 지금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지금이 뭐 어느 정도입니까? 막 지나가고 있기는 한데 좀 묘합니다 이게. 길이를 얼마 잡아야 될까요? 0.1초로 좀 잡으면 지금 됩니까? 0.001초? 안 그러면 보면 조금 긴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 1.5초쯤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도대체 지금은 길이도 잡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로점처럼 순간 길이가 제로인 순간 정지 이렇게 말하면 더욱더 말이 안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이상한 놈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자기를 벗어납니다. 벗어나야만 지금이 돼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야, 즉 자기 동일성을 갖지 않아야만 자기 동일성을 갖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사회가 조금 혹사가 됩니까? 자기가 아니어야 자기일 수 있는 놈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차이를 갖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동일성이 성립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을 딱 보면 이 가장 근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분석하면 동일성과 차이라고 하는 게 핵심으로 나옵니다. 지금을 통해서 딱 보면은 차이가 먼저도 아니고 동일성이 먼저도 아닙니다. 그게 동시에 끼아선적인 방식으로 탁 결합돼요.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에서 동일성이 성립하고 동일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이가 성립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니까 지목이 안 되지요. 따라서 지금은 차이를 막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면 되죠. 계속 자기가 아닌 것으로 되니까 차이가 자기와의 차이죠. 자기와의 차이 이야기하려니까 자기가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고 말하려니까 또 차이를 막 만들어내요. 차이를 말하려니까 또 자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사회의 영향을 확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지금은 그야말로 자기를 벗어남으로써 자기가 되고 또 자기 힘으로써 자기를 벗어난다.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 지금과 같이 그런 존재 방식을 띈 것을 뭐라 그러냐면 현존이라고. 현존. 그러니까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현재가 참 잘 들어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영어도 똑같은데요. 이것이턴스 그러죠. 요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 현존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 건데 이게 에크 플러스 시스턴스입니다. 에크 플러스 시스턴스. 에크는 그래서 KS하고 합해갖고 X가 된 거죠. X는 바깥입니다. 시스턴스는 놓여있습니다. 놓여있음. 놓여있음인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바깥에 놓여있음입니다.
문제는 무엇 바깥에 놓여 있느냐는 건데, 자기 바깥에 놓여 있다 이건데, 현존이란 말 자체가 자기 바깥에 놓여 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지목하려면 자기를 벗어나. 지목하기 전에도 이미 늘 자기를 벗어나고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현존의 근본적인 형식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현존을 사르트르가, 그 유명한 사르트르가 아주 강조해 마지 않았는데요. 그 유명한 말이 현존은 본질에 앞선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체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실존이란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실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현존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실존이라고 할 때는 실자에는 진정은 제대로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그건 하이데크적인 용어이고요. 사르트르의 용어는 실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지금을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벗어남으로써 자기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존이라고 해요. 본질은 뭐죠? 동일성을 중시하죠. 본질이 자꾸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뀌면 본질이라고 할 수 없죠.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죠? 항상 A는 A고 계속 나가는 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항상 자기 바깥에 있음으로써 자기 동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자기 바깥에 있으면, 즉 자기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동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더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더 바탕이 된다 그 말이다. 현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존의 그러니까 현존이라고 하는 노름을 갖다가 알아야만 되는데,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런 현존적인 방식을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전체 다 합쳐봅시다. 이제까지 살아온 행동 전체, 행동에 관련된 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살아온 거, 그게 나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약간 바꿔가지고 너는 오로지 이제까지 살아온 너 삶 전체 일뿐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 전체 그게 일뿐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과거가 곧 너야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는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꾸죠. 못 바꾸니까 뭐죠? 자기 동일적으로 딱 있죠. 과거는 과거대로 딱 있습니다. 그것이 곧 너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이 막 엉망인데 옛날에 너무너무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잘 살았다 이런 인간은 가끔 좋아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수적이라고.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거, 그게 보수주의죠. 보수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사르트르에 따르면 진짜 인간은 뭐냐니까 현존적인데, 이 현존이라는 말은, 현존은 항상 자기 바깥에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항상 부적, 초월, 심지어 무화하면서까지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현존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현존. 원래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현존입니다. 그래서 현존 모든 우리가 보면은 존재하는 일체 현존이 본질에 앞섰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라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뭐죠? 더욱더 현존이 더 바탕이고 앞선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또 뭐했다면 반쯤 또 기독교인이라서 기독교 용을 하면 또 잘못하면 또 위험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는 철저히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인간의 삶이 건립돼야 됩니다. 즉 본질적인 신의 본질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인간의 현존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야 기독교적입니다.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신, 본질, 이데아, 영원불변함 이런 것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벗어나고 있는 현존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하는 거다. 파생적이고 2차적으로 생겨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존에 대한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 3페이지 제목에 이제 들어갑니다. 3. 현존의 근본 구조. 자성과 대타성의 깨어짐. 그래서 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들어가서 쉬는 시간 나오죠. 담배가 피우십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존하는 것들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을 벗어나야 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자신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미안합니다. 좀 뭔가 잘못됐네요. 자신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바꿔야 됩니다. 자신이 아닌 것과 이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닌 자신이 아닌 타자여야만 자신일 수 있습니다. 주어를 빼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차례적 용어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현존하는 것이 자신이고자 하는 성격을 자성이라 하고, 이러한 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타자이고자 하는 성격을 대타성이라고 합니다. 자성과 대타성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하전적인 관계다.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자성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고자 하지 않고서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즉 대타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아니고자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자 하는 것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고자 할 수 없습니다. 즉 동시에 대타성이 없이는 자성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성에는 대타성이 반영되어 있고 대타성에는 자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둘은 이미 늘 등가적인 상호교환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성과 대타성의 기하전적인 교잡에 의해 현존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현존하는 것은 자성을 통한다 할 때는 자성은 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성질상 수력, 응축입니다. 수력, 응축.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가지고서 응축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자성의 힘입니다. 자성의 현존하는 것은 대타성을 통해서는 뭐냐? 확산과 분절. 현존하는 것 치고 바깥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대타성이 항상 자기 아닌 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자기 아닌 것을 통해서 자기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아닌 것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합니다. 확산되면서 뭡니까? 분절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모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데, 수렴의 계기가 없이는 확산이 있을 수 없고 확산의 계기가 없이는 수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응축의 계기가 없이는 분절이 있을 수 없고 분절의 계기가 없이는 응축의 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용에서 하나의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타적인 확산과 분절의 내용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힘들을 끌어모아가지고서 수렴해서 응축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데에는 제가 한국 무용을 하는 어떤 분이 바로 이 앞에서 무용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철학 아카데미에서 특별히 초청을 해갖고 그분이 무용하기 전에 1시간을 여자 무용수였는데 제가 지금 이름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무슨 연구실 같은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할까요? 명상이란 그죠? 아무튼 기를 모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동안 꽁닥 안 기를 확 모으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여기 책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앉아서 저도 할 수 없이 도 닦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팔 하나 들어 올리고 다리 하나 들어 올리는 데 있죠.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딱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양반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 하면서 이매방 선생님한테 무용을 배웠는데 자기가 어쨌든 팔 하나 들어 올리는데 15년 걸렸대. 그래서 너 바보가 말은 못하고 그래. 아니 도대체 그 팔 하나 15년 걸리고 왜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팔 하나 들어 올리면서 치는 그거에 말이죠. 엄청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수련 선생님의 무용을 크게 보면서 동작 자체에 엄청난 응축이 확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응축이란 말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15년 걸렸대요. 응축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내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긍정된 이야기다. 수련과 응축은 심지어 주변의 모든 에너지들을 끌어모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축된 것은 반드시 뭐죠? 폭발하려고 하겠죠. 응축된 것은 스프링이 꽉 눌러져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이게 결국 터지죠. 그러니까 응축과 분적, 수련과 확산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이제 되는 것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성과 대타성의 기하적인 교잡의 원리에 따르면 그렇게 수련, 응축의 밀도와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동시에 외부로 향한 확산과 분절의 위력 역시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연기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연기가 잘 됐다 그런 건 뭡니까? 바로 그냥 관객들에게 막 빨려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강의가 좀 잘 안 되는 건 느낍니다. 제가 좀 수련과 응축이 오늘 좀 덜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산 분절돼 나가는 그게 좀 덜 느껴지네요. 강의가 잘 되는 날은 내가 뭐 잘해갖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강의 듣는 분들이 힘을 줘요. 긴 줄 끝에 무거운 축을 매달고 빙글빙글 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돌리면 팽팽해지죠. 줄이 처음에는 울렁울렁하다가 팽팽해지가 팍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힘하고 끌어당기는 힘하고 뭡니까? 똑같아집니다. 우심력과 원심력이 똑같은 겁니다. 팍 돌릴 때는. 긴 줄이 팽팽하게 쫙 펼친 상태로 돌 때 구심력과 원심 정확히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팽팽하게 긴장된 현존의 상황에서는 자성과 대타성이 똑같은 힘으로 작동하면서 상황에 대처해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팽팽한 긴장에서의 균형이겠습니다. 그때 집중에 따른 최대한의 분산, 분산에 따른 최대한의 집중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 원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관철되는 근본 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은 자성과 대타성 간의 팽팽한 긴장, 그 긴장의 현존적인 표현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대타성이 약해져 버리면 잘못하면 잡혀지는 인간 되버립니다. 또 너무 뭡니까? 대타성이 의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인간 많이 만나고 좋아하는 인간이 있는데 만나보면 그 인간 만나고 별 들을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고 응축 수련이 없으니까 그 인간에게 쌓이는 게 없는 겁니다. 책을 무지무지 많이 보는 인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별 게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 보는 것 자체가, 책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야. 대타적인 관계만 막 있고 수련 응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철학이 없는 까닭은 철학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대한민국 철학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자가 누구죠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건 뭐냐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대단한 철학자가 있다, 제대로 된 철학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철학자가 없고 철학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식민주의적인 어떤 그에 빠져가지고 참 제가 지금 오늘 멜로폰트 듣는 거 니체 듣는 게 여러분들이 좀 니체 캐야 좀 말이 좀 통하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니까 자성과 대타성 들어보도 못한 말을 갖다 조항지석에 치내가 하는 모양인데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아까운가 이런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성과 대타성 조항지가 말한 게 아니고 사르트르가 기가 막히게 딱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자성과 대타성이 그럴듯해지죠. 미안하지만 조항지가 맞는 겁니다. 급신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얼마만큼 자성이 약한가를 갖다가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이런 이야기 많은데 박사 논문 심사를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논문 읽다가 어떤 심사 교수가 이건 누가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이건 누가 말했어요? 논문에 써놓은 게. 참고 제가 서울대 쪽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이건 누가 말했어요? 제가 생각한 건데요. 이러니까 네가 뭔데 생각해?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 이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말하자면 풍토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지색이 어쨌다 크고 들레즈가 어쨌다 크고 푸꾸가 뭐 했다 크고 해야 강의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도 다 그런 구도가 돼 있으니까. 즉 우리식으로 하자면 민족적 집단으로서의 문화의식이 워낙이 박약하기 때문에 즉 민족적 문화의식에 있어 자성이 거의 형성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워낙 강했으니까 그동안 여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 철학이 제일 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학이 제일 심합니다. 명건과 하더라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은 뭐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자성을 엄청나게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타성을 특별히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은 자성과 대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팽팽한 줄처럼 이렇게 원심력과 부심력, 자성을 향한 힘, 그 다음에 바깥으로 향한 힘 이것이 다 균형을 이루면서 그게 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긴장을 느낀다. 긴장을 좀 느끼게 연구가 되잖아요. 연극이거든 뭐든. 원래는. 그 긴장이라고 하는 게 자성과 대타성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페이지 나와 타인의 끼아점 빨리 읽고 넘어가요. 이 정도로 자성과 대타성의 끼아점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나면 이를 인간 현존, 우리 인간 삶에 인간 현존을 중심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인간의 존재는 현존적으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인간 존재의 힘은 자성과 대타성의 끼어전적인 교직, 마치 시주가 나주처럼 교직에서 발휘됩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대타성을 한껏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사회적 존재니까요.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나를 갖다 형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타성에서 자성으로의 방향을 대단히 강조한 것이죠. 마르크스는. 그가 말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성은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간의 의식이 아닙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뿐만 아니고 몸이 말하자면 이게 자성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르다가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면 뭐죠?
그때부터 자전거 타는 거에 관련된 모든 대타적인 관계가 내 몸속에 자성으로 수렴 응축 딱 돼야만 자전거를 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성은 사회적 존재가 한껏 수렴 응축된 일종의 중심을 갖고 그 중심을 향한 구심력과 그 중심에서 펼쳐져 나가는 대타적인 원심력은 동등한 강도와 밀도를 지니고서 발휘될 것입니다. 메르봉티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각각의 나는 모든 다른 나들의 교차점이다. 이 말을 합니다. 각각의 나가 순수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들이 나와 만나지 않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만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인사를 빼뜨리네요. 우주가 생긴 예로 오늘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까? 네. 우주가 생긴 예로 처음 만났다는 게 제법 그럴듯한 느낌이 좀 들지가 않아요. 근데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주가 생긴 예로 처음 만난 분들한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강의를 잘해야 될까?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른바 사유하는 순수자를 이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메르봉티는 그러한 순수자가 존재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는 다른 모든 나들의 교차점이다. 메르봉티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적 존재는 메르봉티가 말하는 다른 나들에 해당될 겁니다. 하지만 메르봉티는 그 다른 나들의 교차점이 그 다른 나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함축하는 바는 많지만 직접 분석해서 고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차점을 일컬어서 제가 자성이라고 그러면 개념화했던 겁니다. 메르봉티가 각각의 나는 모든 다른 나들의 교차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몸을 주체의 바탕으로 삼고 심지어 주체 자체로 몸을 주체 자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바로 몸 주체입니다. 몸은 외부 자극에 대해 항상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극들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극들이 갖는 구조적인 성격을 자신 속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경험한 건 뭐죠? 나는 기억을 못할지라도 뭐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하죠?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를 환경 혹은 좁게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연극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극뿐만 아니고 실제 삶에 있어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종과 상황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몸이 구조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구조화된다. 그래서 얘들 몸이 다 다른 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다. 눈 두 개, 코 하나 비슷비슷하게 다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종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잘 처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나가면 큰 소리 팍팍 치고 자유롭게 잘 놀다가 또 세민할 때 되면 그냥 몸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민할 때 되면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숨으러 가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친구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 몸 자체가 다른 몸인 겁니다. 근데 그 몸이 타고난 거냐? 아니고 만들어진 겁니다. 살면서 그런 몸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조화됐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 넓게는 환경 또는 세계가 되겠는데 상황에 의해 구조화된 몸은 그 이후 주어지는 경험적인 자극들을 그렇게 구조화된 틀에 따라 의미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오면서 내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고 내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만한 거죠. 똑같으면 똑같다고 그러면 뭐 60이 누구와 60이 맞습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죠. 다르니까 서로 다를 수 있고 만나면 뭡니까?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게 있어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합니까? 말이 같은 게 있어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른 게 있어야 소통할 만한 겁니다. 그래야 상호 교환적인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말하자면 몸 주체는 그 자신 구조화된 몸으로서 자신에게 구조화된 틀에 의해 새롭게 주어지는 경험적인 자극들을 의미적으로 구조화해 나갑니다. 틀지어 나갑니다. 구조화된 상태에서 계속 주어지는 현존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죠?
계속 새롭게 구조화해 나가고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 간답니다. 대단히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몸이 환경에 의해 구조화되는 것은 대타성에서 자성으로 향한 구심적인 활동이라면 그렇게 구조화된 몸의 틀로서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은 자성에서 대타성으로 향한 원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타인입니다. 타인 역시 강력한 몸 주체로서 그 나름 구심력과 원심력을 발휘합니다. 함께 연기하는 배우는 예컨대 나에게 타인입니다. 그죠? 타인이잖아요. 상대방 배우는 그 나름 자성으로 향한 수립, 응추의 구심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그 구심력을 바탕으로 한 대타적인 원심력, 즉 나를 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나 또한 그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그가 멋지게 연기를 할 수 있으려면 나의 자성적인 구심력에 의한 그를 향한 대타적인 원심력이 그에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의 자성적인 구심력에 의한 나를 향한 그의 대타적인 원심력이 나에게 제대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역이든 주역이든 조역이든 상관이 없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나는 나대로 맡은 극중임무를 둘러싼 대본 내의 관련 내용들과 여타 연출 관련 내용들을 나의 자성을 형성하는 쪽으로 제대로 수립, 응축시켜야 할 것이고 다른 배우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연기하는 배우들이 몸이 소기의 목적에 따라 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할 때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지금 한국 빼먹었는데요. 다음에 이야기할 건데 미리 이야기하자면 가소성 그런 게 있습니다. 몸의 가소성. 우리 인간의 몸은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가소성이 높다. 가소성은 뭐냐면 주물락주물락하면 딴 거 되는 겁니다. 소자가 조속할 때 소자 있죠. 비석 소자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가소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죠? 여러 역을 갖다가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몸이. 그 몸은. 가소성이 높다면 딴 게 된다. 내 몸이 다른 몸으로 언제든 새롭게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지 역할을 맡았으면 거지 역할로 구조화되고, 그죠? 뭐 왕의 역할을 맡으면 왕으로 구조화되고, 역사와 시대를 막 뛰어넘으면서 막 그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소성이 높은 몸이죠. 예, 이 배우만큼 몸을 부드럽게 가져가야 되는 존재도 드물 겁니다. 부드러워야 뭐죠? 가소성이잖아요. 고착된 몸, 매너리즘으로 완전히 고착돼버린 몸은 한 특이한 역할을 써먹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홍상수 제가 미안합니다. 한번 나온 것하고 덩어리 자꾸 덩어리를 하기만 한데요. 연기 수업을 받았어요. 1분 10초 내가 딱 나왔는데 1분 10초 그 영화에서 1분 10초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한다고 한 달 동안 미아신 코리아 영화사에 돌아다니고 막 계속 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연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때 홍상수 감독님이 뭐라 했냐면 이랬습니다. 연기하는 거 쉽습니다. 네? 첫째는 매너리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매너리즘. 내가 그때는 대학 강사였어요. 그 내용의 대학 강사거든. 영화 속의 대학 강사니까 대학 강사인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강사실을 갔다가 뭐 오랫도록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몸은 딱 구조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너리즘입니다. 딱 구조화된 게. 매너리즘.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좀 무슨 말인지 설명도 안 해주고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감정의 막을 찢으면 됩니다. 이런 거. 감정의 막을 찢으면 된대요. 매너리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정의 막을 찢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감정의 막? 갑자기 매너리즘하고 뭔가 좀 이게 대립되는 것 같아요. 예. 매너리즘의 힘, 즉 그동안 살아온 자성의 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맡은 역할에 대해서 뭐죠? 대타성을 발휘해서 감정의 막을 찢어가지고서 대타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해석해 보면. 감정의 막을 찢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소주를 4병이나 먹고 겨우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가소성이 약한 배우는 자기가 살아온 매너리즘 그거에 맞는 역할만 딱 한 번 할 수 있을 뿐이지 말하자면 일회용 뭡니까? 소비 일회용품 일회용품 연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홍상수 감독하고 같이 연기했던 친구 중에 다음에 틀리면 송 감독이 나 누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한번 안 나오던데 뭔가 하니까 배우가 내가 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감독만이 알 뿐입니다. 근데 감독도 내가 볼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들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가
알고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는 감독도 많거든요. 전쟁에 나간 애인이 살아 돌아올 건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건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살아 돌아올 건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건지 시나리오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를 여자 배우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 돌아올 건 줄 알면서 또는 죽을 건 줄 알면서 뭐죠? 둘 중 어느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나리오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감독. 누구냐면 타르코프스키.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연기 기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소성이 높은 몸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죠? 온갖 경험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몸이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겠죠. 전에 구조화한 것이 새로 구조화한 것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조화된 것은 계속 가요. 그러면 새로운 거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이 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지간하면 거의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만큼 몸이 다양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이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순수한 나 자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자라든가 순수주체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칫 관념적인 가상에 빠져 고립되고 차단된 자폐적 현존, 이른바 유아론적인 현존에 고착됩니다. 이는 실제 생활을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가장 위험하거니와 특히 연기를 하는 데에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극 중에서 자폐적인 인물을 연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폐성이 오롯이 빠져버리면 제대로 된 자폐적인 인물의 연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자폐적인 인간이 되어가지고 얻어된 연극의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태로 치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쳐버리면 연극에서 미친 인물을 연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치는 것은 뭐죠? 나름의 그 극중 인물에 맞춘 자성을 내가 거기에 따른 내 몸에 구조화된 걸 갖다가 탁 가져와가지고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죠? 대타적인 전체 연극의 어떤 상황, 이걸 갖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자동으로 염두에 두면서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치면 안 되는 게죠. 그렇다고 해서 즉 순수자 내지는 순수주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해서 자성적인 주체마저 없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성적인 주체는 기시 대타적인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타적인 주체가 타인들 그리고 타자들입니다. 타인들에 의해 규정되고 구조화되는 주체에서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자성적인 주체는 순수 주체와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내가 광인의 역을 맡아 연기를 한다고 할 때 극중인물인 광인 자체로서의 내가 자성적인 주체라면 그 광인역을 하는 전체 연극 내에서의 배우로서의 나는 대타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타적인 주체인 배우로서의 나는 극중인물인 광인인 자성적인 주체가 아예 진짜 미쳐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각주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미쳐야 하는데 미치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레서 정광이가 박사 논문 쓰는 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들레서 공부하려면 좀 미쳐야 되지 않나?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맡은 역에 빠져들 때 이미 늘 벗어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벗어나 있을 때 이미 늘 맡은 역에 빠져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타인간의 기하전적인 교차라고 하는 원리가 연기에 제대로 적용된 결과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성과 대타성의 기하전적 교차에 의한 분열적 주체가 아니고서는 분열되어 있으면서도 뭐죠? 나름대로 통일되어 있겠죠. 통일되어 있다라고 말하려면 분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하려면 통일되어 있고 라고 하는 이런 기묘한 주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기하전적인 주체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배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 10분? 5분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살에 의한 전신적인 감각, 모두의 감각적인 하나된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살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살 이야기는 사르트르가 1943년 존재와 무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195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 멜로폰티가 전혀 더 확장시켜가지고, 사르트르는 성욕에 있어가지고 살을 생각했어요. 성욕, 살.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애무는 사랑하게 되면 막 쓰다듬죠. 서로를. 애무는 몸을 살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죠. 몸하고 살하고 어떻게 다른지. 몸은 뭡니까? 노동을 하고 도구를 활용을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몸입니다. 그런데 살은 뭐냐면 전혀 그런 일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회 역사적인 모든 두께를 다 벗어버리는 게 살입니다. 문명, 문화 이런 거 다 벗어버려요. 그럼 뭐로 들어가느냐? 순수 감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순수 감각적인. 그게 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성욕에 있어서의 살 이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페이지 밑에서 제일 밑에 달라고 한 겁니다. 사르트르는 나는 다른 살에 의해 그리고 다른 살에 대해 나를 살로서 드러내고자 욕망한다.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살에 의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빨가벗고 오면 나도 빨가벗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다른 미안한데 내가 남자라서 여자를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빨가벗고 와서 살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살이 되고 살로서 맞이하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욕망이라. 근본적인 욕망. 이건 달리 말하면 사르트르가 인간에게서 가장 근원적인 욕망은 뭐냐 하는 거야. 일체의 문명과 문화를 벗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그대로 읽어보면요. 10페이지 밑 5번째 줄. 내 자신의 살됨 속에서만 그리고 내 자신의 살됨에 의해서만 나는 타자의 살됨을 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내 스스로를 옷벗김으로서만 타자를 옷벗기고 내 자신의 살을 어렴풋이 그림으로서만 타자의 살을 어렴풋이 그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성욕에서의 살인데 여러분들 끝없이 간단히 얘기하는 이겁니다. 이 살다 가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직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젊은 20대도 내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특히 25살쯤 되니까 딱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 태어났는가. 언젠가 죽이는 때가 오겠지. 언젠가 죽이는 때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좀 안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능성? 내가 미쳐버릴 가능성. 미치되 뭐죠? 진짜 안 미치고 뭐죠? 그 미침을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주체 상태를 유지하는 그 상태예요. 그 미치긴다 그런 게 지금 사르트르가 말하는 일체에서 다 벗어버리고 순수 감각적인 완전히 살로서의 몸이 확 되는 걸 원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멜로폰티는 딱 어떻게 활용하냐면 원래 살이다 온 우주가 원래 살이다 이런 온 우주가. 그래서 우주의 살, 세계의 살 막 이런 말을 해요. 주체의 살, 정신의 살, 살 전체가 살이다. 그걸 바탕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데 플라톤이 말이죠. 이데아를 이야기하면서 이데아가 진짜 존재한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가짜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존재하는 이데아는 가감적인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고 감각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가지적 존재가 있습니다.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멜로부티가 보기에는 아니 도대체 이렇게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이게 뭐냐 이거. 일체의 것이 뭐죠? 다 감각적이잖아요. 지금 색을 딱 갖고 모양을 딱 갖고 있죠. 만져보면 뭐죠? 야물야물하기도 하고 황송하게도 기가 막힌 데를 만지면 빨려들 것 같기도 하고 미쳐버릴 것 같기도 하고 한 것도 갖고 있죠. 이거 다. 이게 다 뭐냐 이게. 왜 하필이면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이 감각으로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특히 막 성감각 쪽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성감대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감각이 넘쳐나잖아요. 먹고 이거 본게 처음부터 색깔 넘치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플라톤을 공격하는 겁니다. 가지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 이렇게 색으로 넘쳐난다. 색으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뭐라 그러냐면 감각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감각 덩어리라는 말은 살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체 그 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다. 그럼 감각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감각은 본래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대상이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던 것은 뭐죠? 감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주체와 대상이 비아전적인 환희를 불러일으키면서 주체가 대상이 되면서도 주체이고 대상이 주체가 되면서 대상이고 하는 동시적인 그런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원래 살로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8페이지에 살에 대한 8페이지에 위에 거는 사르트르가 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사르트르도 대상적인 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사르트르의 영향이 큽니다. 메르봉티한테. 메르봉티가 사르트르보다 3해 후배입니다. 3년 후배인데 같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르트르는 진짜 천재죠. 그래서 제일 밑에 8페이지 제일 밑에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살은 물질이 아니다. 메르봉티 이야기입니다. 살은 보는 자인 몸 위에 보이는 것이 감기는 것이고 만지는 자인 몸 위에 만져지는 것이 감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지면 뭡니까? 만져지는 그것이 내 손에 딱 들러붙어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만지고 이거 많이 쓰다듬으면요. 딱 들면 뭡니까? 이거 얼얼얼 하면서 여기에 있던 감각이 여기 들러붙는 느낌이 들죠. 근데 하물며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빨가벗고 서로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살의 감각이 뭡니까? 내 몸으로 막 손으로까지 막 들어옵니다. 손, 요 끝에 있는 건 아닙니다. 끝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키스도 안 하려고 막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갈 때. 사랑은 처음으로 먼저 사랑합니다. 이라고 처음으로 손 잡았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저 인간의 손잡고 있는 이 인간의 온몸의 감각이 뭡니까? 손끝으로 전달돼 들어오잖아요. 그 내 온몸이 같이 해가지고 또 같이 나가죠. 그 맛에 손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짱 끼지 말고 손잡아라는 거예요. 팔짱 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게. 손잡는 게 훨씬 더 강렬합니다. 팔짱 끼는 것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팔짱 끼는 거 좀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런 겁니다. 몸 위에 만진, 이 상태는 몸이 사물들을 보고 만지면서 스스로를 보고 만질 때 두드러지게 확증된다 이런 건데 이거 조금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후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아주 철학적인 음력으로다가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용문 밑에 인용문입니다. 살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전에 일체의 철학적인 존재론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살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용어인 원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원소는 사람들이 물, 공기, 흙, 불, 옛날 사원소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기 위해 착용할 때의 의미를 쓰는 것이다. 즉 시공간적인 개별자와 관념의 사이길에 있는 일반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그리고 말을 넘어간다. 달리 말하면 존재자가 작은 조각으로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의 모종의 스타일을 가져오는 일종의 체화된 원리로서의 의미를 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살은 존재 대문자를 쓰고 있는데 원래 불어에는 대문자 안 씁니다. 지금 대문자 되어 있죠. 살은 존재의 원소다. 근데 이 존재는 일체를 다 망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온 우주는 온 존재는 살로 되어 있다. 살 이런 놈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함으로써 감각적인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주관적이라는 둥, 일시적이라는 둥 이래가지고서 무시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모든 철학사를 갖다가 뒤집어 엎는 겁니다. 살의 개념을 가지고. 예, 우리에게도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에서 보면은 이런 색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원자의 색 이런 거 있었어요? 없지요? 뭡니까? 무슨 원자량 이런 것만 배웠고 주기율 표시하면서 여러 해가지고 전부 양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 배웠습니다. 물리학은 원래 과학, 색, 형태, 모양, 특히 야물야물한 이런 거 있죠? 끈적끈적한 이런 거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감각은
우리 인간의 개입됨으로써 성립하는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 배후에 있는 순수 물질적인 객관적인 물질을 다루고 사는 것이 과학.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걸 달리 말하면 이런 우리가 감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주의적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근히 감각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게 교육을 그리 받았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것이 그거는 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주의는 지성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주의는 올라가면 바로 플라톤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도 아무리 양자과학이다 양자장론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과학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과학들은 알게 모르게 플라톤의 이데알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감각.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 색도 다 있죠. 근데 이 색이 전부 다 우리 인간이 보니까 있다고 씁시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원래는 빛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눈을 통하니까 색으로 나왔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불 다 켜놓고 다 앉아 다 나갑니다. 강의 끝나고 다 나가면 여기 색이 전혀 없을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네? 색도 없고 단단함도 없고 다 없을까요? 특히 색이 없을까요? 그런 겁니다. 색이 있다고 여기지면 여러분들은 감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멜로pon티에 따르면 살 이런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나하고 나면 색 다 없어지겠지 뭐. 누군가가 빼꼼 들이다 보면 그때서 본다 하면서 색이 되겠지.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